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번엔 꽤나 공포스러워서 주작 같아 보이는 해외여행 썰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프리카 여행 갔다가 혼자 돌아온 썰입니다. 어떤 배낭여행 매니아가 쓴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호텔에서 자고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돈 많이 챙겨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배낭여행에 맛을 들이게 되었고 가서 여러 여행자들과 친해지고 현지인들과 어울리고 이게 정말 여행이구나 하는 맛에 그 뒤로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들이 위험하다는 중동 여행까지 클리어해서 자신감이 넘쳤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배낭여행의 난이도는 초급으로 일본, 홍콩, 싱가폴, 서유럽, 북유럽, 중급으로 동남아, 중국, 대서양, 동유럽, 상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멕시코, 쿠바, 최상급으로 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극상으로 여행 제한 구역인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로 꼽는다고 합니다. 중동을 여행할 때는 몇 가지 수칙만 잘 지키면 잘 다닐 수 있었다고 하는데 늦게 다니지 말고 외진 곳으로 다니지 말고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면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여러 명이서 다니고 함부로 사진을 찍지 말라는 수칙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도 그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건 큰 착각이었다고 하는데요. 여행하면서 들은 거지만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죽은 우리나라 배낭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보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도가 되는 건 우리나라와 교류가 있는 나라에서 눈에 띄게 죽었을 경우지 만약 어디 열차에 탔다가 칼 맞아 죽는 거나 총 맞아 죽어도 오지라 죽어도 모르기에 보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야 만약 외국인이 어디 산속에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시체가 발견되는 편이지만 아프리카 오지를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사람 하나 죽으면 상당히 큰일로 치는 편인데 여기는 사람 죽는 건 일도 아니라며 시체를 봐도 아무도 신고를 안 한다고 합니다. 맨날 내전에 테러 단체의 소규모 전쟁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사람 죽는 거에 내성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아프리카를 갈 때 인터넷으로 동행자를 구해서 2명이서 함께 갔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맘맞는 한국인 형을 만나서 3명이서 함께 다녔고 중간에는 일산 산다던 한국말 하는 일본인 동생도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 살아서 귀국한 건 글쓴이 혼자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버스 납치가 있는데 야간 버스를 타는데 갑자기 새벽에 괴한들이 총 들고 멈춰 세우더니 돈을 다 털어가고 반항하는 몇 사람은 죽이고 한 번은 운전기사를 쏴 죽여서 남은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며 운전했는데 본인은 버스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면허도 이종인데 트럭조차 운전을 안 해본 글쓴이가 아프리카 도로가 비포장 도로라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이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숙소 납치가 있는데 자는데 괴한들이 총이랑 칼 들고 숙소 와서 다 털어가더라고 하는데요. 반항하면 찌르거나 어디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길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애들이 카메라 같은 걸 낚아채 가면 보통 그 꼬맹이들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건 미끼였고 따라가면 지들 쪽으로 유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면 괴한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미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는 음식 수면제가 있는데 현지인 음식 먹어보겠다며 로컬 식당에 가면 괴한들이 하는 곳엔 음식에 수면제를 타놓고 먹으면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 떠보면 이상한 곳에 있고 도망 못 가면 죽었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이 상황들을 다 겪어봤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행했던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고 귀국한 뒤 한 동안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프리카만 위험한 건 아닐 텐데요. 다음은 교수님의 중국 여행 썰입니다. 2015년 스레딕에 올랐던 글인데 글쓴이가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올렸던 것으로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글입니다. 지금은 중국 여행을 하기 쉽지만 한중 수교를 했던 1992년 이전에는 쉬운 게 아니었다는데요. 당시 중국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기에 교수님은 자신과 뜻이 맞는 친구 2명과 함께 조금 편법을 준비해 동남아를 통해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탔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중국을 여행하고자 했던 것은 순수하게 학자로서의 열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중국은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미지의 세계나 다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동남아를 통해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일본을 통해 동남아를 가서 중국으로 가는 길을 택했는데 중국 입국이 막혀서 결국 불법적인 루트까지 찾기 시작했고 중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를 만났다고 합니다. 브로커는 강을 통해 밀림을 지난 다음에 중국 작은 마을에 도착할 것이라며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는데요. 그곳은 중국 공안도 잘 안 찾아가는 오지 중 오지라면서 그래서 오가는 게 쉬울 것이라고 살살 꼬드겼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교수님과 친구분은 동남아에서 중국까지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브로커는 처음에는 자신을 일본의 가전제품 같은 것을 들고 가는 상인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행한 지 한 4일쯤 되었을 때 그 브로커가 밀수하는 제품을 봤더니 마약이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마약은 곧 사형이기 이쯤 되자 교수님과 친구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브로커가 총도 들고 있었기에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이 브로커에게서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결국 새벽에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냥 앞도 안 보고 숲으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진짜 앞만 보고 도망치다 보니 길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숲 한복판이었다고 합니다. 헤매고 헤매이다가 우연히 강을 발견하였고 무작정 강만 따라서 갔다고 하는데요. 목이 마르니까 강물을 마셨는데 이것 때문에 매일 설사에 시달렸고 급기야 탈수 증상까지 왔고 3, 4일 지나서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아이들이 발가벗고 노는 게 보였다고 하는데요. 너무 반가워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교수님을 보자마자 산짐승을 본 것 마냥 미친 듯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여기서 저 아이들을 놓치면 난 죽는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냥 뛰는 아이들을 보고 무작정 쫓아갔다고 하는데요.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촌락이 있었는데 딱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당시 시골 마을 같았다고 합니다. 그 시골 마을 사람들도 외부인이 온 것을 알고 우르르 몰려왔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과 친구분은 그냥 사람이 있다는 것에 반가워서 막 붙잡고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교수님은 표준 중국어에 능통하고 한자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는 중국어를 총동원해도 도저히 그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했다고 합니다. 결국 바디랭귀지로 힘들어 죽겠다는 식으로 대강 이야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점차 경계를 풀고 물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 마을에 촌장 비슷한 사람이 왔는데 그 촌장은 찌뿌지워 화워찌윙 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배고프다고 바디랭귀지를 해도 찌뿌지워 화워찌뿌잉, 여기가 어디냐고 해도 찌뿌지워 화워찌뿌잉 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말이 안 통해서 교수님은 메모장이랑 볼펜을 꺼내서 한자로 필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서로 못 알아봐서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털이 수북해서 무슨 원숭이를 보는 것 같았고 나무나 벼랑 같은데도 도구 없이 척척 올라가는 등 대륙의 기상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잊고 있던 학구열이 떠오른 교수님은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노동요 비슷한 걸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외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촌장이 다시 불러서는 열성 넘치는 바디랭귀지로 대강 알아챈 뜻을 간추려보면 너 괜찮다, 여기 살아라, 내 딸 준다 였다고 합니다. 오지마을 같은 곳에서는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잘못을 놓은 외국인과 결혼시키는 풍습이 있었던 건데요. 교수님은 어이가 없어서 거짓말로 본인은 이미 결혼을 했다고 설명을 바디랭귀지로 했는데 오히려 태연하게 둘째 마누라로 내 딸을 맞아라 라고 강압적으로 나왔고 슬슬 무서워진 교수님과 친구들은 그냥 여기를 떠나야겠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촌장은 막 화를 내면서 너네들 못 가, 여기서 살아, 안 그럼 죽음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교수님은 여기서 또 죽겠네 싶어서 그 사람들이 반이라는 틈을 타서 다시 밀림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간 밀림을 헤매다가 동남아 사냥꾼을 만났고 그에게 도움을 받아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귀환했다고 하네요. 그 후로 한중 수교가 되었고 교수님은 학자 활동을 하며 중국을 몇 번 더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즈음 어떤 중국 교수가 중국의 지방 방언이나 한자 같은 걸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교수님은 마침 그때 메모장에 써놓은 한자나 자신이 들은 문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겠다는 생각에 연구회장에서 직접 만나서 본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쓰인 그 한자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국인 교수도 그 한자를 못 알아보았고 다른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이건 그냥 소수민족 한자가 아니라 진나라 시대 때 통용되던 고대 한자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역을 해보니 진나라 한자로 빼곡하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쌓았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자들은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중국에는 전설처럼 모인의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고 진나라 시대 때 만리장성 부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마치 원시인처럼 털로 뒤덮여서 자손 대대로 숨어 살면서 아직도 진나라 시대라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만리장성을 쌓고 있고 자신들도 발각되면 그 부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교수님은 다시 문화 연구를 위해 중국을 다니다가 어디 만주 지방 쪽을 들르셨는데 거기서 만주어와 중국어가 굉장히 유청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고 그 할머니가 유독 귀에 익은 노동요를 부르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뜻을 대강 해석하자면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니 어머니와 언니들한테 배웠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이 가르쳐준지 아냐고 물어보니 그냥 먼 옛날에 원숭이들이 가르쳐준 노래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뻥카를 쳤든 쓰레딕 글쓴이가 지어냈든 주작인 것 같기도 하지만 주작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아직도 어딘가엔 우리가 모르는 소수 민족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